자, 이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 사태. 그런 사태가 똑같은 상황이 만일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성공했을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곳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어도 어쩌면 성공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뉴스 통신사 AP통신이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이번 한국의 그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인 것만은 맞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그 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징후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들은 그것을 극복해냈다 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사인 AP통신이요. 자, AP통신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AP통신은 그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그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그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서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스토리를 보면 그 미국 얘기도 나와요. 자, AP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게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적인 승리였고 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주창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체크 앤 밸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의 그 원리의 승리를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이, 한국 시민들이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190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투표한 것이 한국에서 그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평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190명이 투표했지만 나머지 110명은 참으로 아쉽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인가요? 있죠? 그래서 하여간 110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110명을 투표하지 국민의힘 소속에서도 이제 3명은 투표했죠. 안철수 의원은 찬성 던졌고, 김예지 의원도 찬성 던졌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라는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은 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고 공개했습니다. 네,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투표는 해야죠. 국회의원이 자기들은 투표해야 될 순간에 안 하면서 어떻게 지역구에 가서 그 주민들한테 나를 투표해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자, 여하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AP통신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같은 쿠데타가 성공했을 수도 있었다. 다른 나라의 권위주의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독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잘 준비해서 이러한 것을 시행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글쎄 이게 어떤 뜻인지는 저도 쉽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 독재자들이 그렇게 치밀한 독재자라는 뜻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약해서 설렁설렁 준비를 했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문구 팩트는 그렇습니다. 자, AP통신은 그러면서 미국을 또 예로 들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원들로부터 지금 굳건한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미국이 그래서 공화당원은 트럼프의 완전히 극렬 지지자들이 많고 또 민주자는 극좌파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극렬하게 또 민주당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 미국도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미국처럼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그런 시민들의 대대적인 반발,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막 내렸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엄마 계엄령이 뭐야? 이런 아이들도 많았대요. 아빠 계엄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많았대요. 하지만 순간 빨리 알고 난다면은 다 같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나 대규모 촛불 시위, 그리고 항의 시위, 그리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몸을 던진 반대, 이런 게 없을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너무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으니까. 사실 한국도 양극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은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미국은 양극화가 심해서 한국처럼 그렇게 시민들이 나오고 이런 걸 안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국회는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안 했다라고서 많이 욕을 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도 대부분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지는 이유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너무 극심하게 심화된 양극화 때문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한국의 케이스를 그대로 미국에 갖고 와서 AP통신은 만일 한국에 그런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다면 라고 가상으로 한번 기사를 쓴 건데, 그만큼 이제 미국은 문제가 많다라는 점이고, 지금 현재만 봤을 때. 그리고 다시 말하면 또 그만큼 한국은 순간적인 어떤 뭐 소수의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은 그 국민들에 의해서 회복력이 뛰어나고 그 기본적인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상당히 평균 상향되어 있다. 미국보다는 오히려 민주의식이 상향되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밤 10시 23분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4일 새벽, 다음날 새벽이긴 합니다만 불과 몇 시간 후죠. 자, 과천의 국군 방첩사령부 법무관실로 지금부터는 가보겠습니다. 그 4일 새벽 그 시간, 그곳을 좀 주시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서 있었던 그 몇 분의 시간이 결국 대한민국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스토리 뉴스잖아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그 무섭게 호령하면서 정치인 체포를 진두지휘하던 방첩사 사령관에 맞서서 법무관 7명이 절규를 하면서 이 계엄의 부당성을 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법무관 7명은 대부분 뭐 대령, 그 다음에 대위, 뭐 한 30대 또는 40대 초중반 요 정도, 소위 말하는 젊은 장교들입니다. 젊은 장교들. 그 젊은 장교, 법무관은 뭐냐면 군 법무관은 사회로 말하면은 뭐 검사나 변호사 이런 거죠. 군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는 군대 내에 있는 법조인,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신분은 군인이지만. 네, 그 젊은 장교들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자신의 방첩사 사령관이 계속 지시하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방첩사 사령관이 막 지시도 내리고, 야, 내가 방첩사 사령관으로 707 특임대하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대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보내고 국회도 보내고 하려고 그러는데, 자, 빨리 한번 생각해봐. 법적으로 어떤 걸 대비하면 되겠어. 뭐 이런 거를 잠시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젊은 장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절대로 안 될 일이다 하면서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답니다. 그 결과 현장 지휘관은 병력 진입을 늦추며,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법무관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별단, 스타급, 장성급 지휘관들은 법무관이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당황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관들 말을 좀 무시하면서 지시는 계속 했지만 그런 법무관들의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게 결국은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중간 지휘관들은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위에서 높은 분들은 당장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막 명령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지금 중간에 있는 법무관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아무리 계엄 상황 하에서도 그런 것은 안 되는 걸로 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법무관이 그 법 해석을 그렇게 해주는데,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주춤주춤 그렇게 병력 진입을 늦추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 1호가 공포된 지 2시간가량이나 지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죠.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법적 판단을 앞세워서 이번 계엄이 불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항거한 일부 현역 젊은 장교들의 활약상이 지금 외부에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선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면서 불법 계엄에 동조한 군 지휘부의 행태와는 대조적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법을 아니까 불법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뭐 그런 것도 다 아는 거죠, 이들은. 자, 비상 대기 중이던 방첩사 법무관실에 정성우 1처장이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2스타인가 3스타인가 뭐 장성입니다. 정성우 장성이 찾아간 건 새벽 1시, 4일 새벽 1시.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된 지 이제 뭐 한 2시간 반 정도 된 그런 시간이죠. 이미 방첩사 요원들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이동 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정성우 장군은 모여있던 7명의 젊은 법무관 장교들에게 물었습니다. 계엄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선관위의 컴퓨터 서버를 이렇게 복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사한다는 것은 뭐 종이 한 장 넣고 복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카피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USB 있으면 USB 뽑아서 이 USB를 다른 USB 갖고 와서 이렇게 복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컴퓨터 내용 들어와 있는 자료를 카피하는 것은 적법한가? 이런 걸 물었습니다. 그걸 뭘 물어봐? 당연히 불법이죠. 예. 여하튼 그런 걸 물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일 그렇게 카피가 안 되면 그냥 통째로 들고 나와도 괜찮냐? 라고 물었답니다. 뭘 또 물어봐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서버를 카피 또는 확보한 경우에, 그리고 뭐 불법이든 뭐든 일단 우리가 갖고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향후 법원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뭐 불법적으로 갖고 왔다고 해서 향후 법원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막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또 그 방첩사 요원의 그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이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는지 좀 따져봐라 라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계엄령을 선포하고 따져보라 했다는 자체가 참 우습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은 들은 젊은 법무관 장교들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장교들 앞에 갑자기 별을 단 장성급 지휘관이 느닷없이 방문해서 그 젊은 장교들은 당황을 했는데, 그 당황한 것도 잠시, 젊은 법무관들은 기본적인 법적 절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젊은 장교들이 그 지적을 한 불법적인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계엄령이 발동했더라도 그 계엄하에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음을 젊은 장교들은 계속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어도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자, 첫째, 아무리 계엄하라 하더라도 합동수사본부가 정식으로 꾸려지기 전에는 구두명령만으로는 방첩사 인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서 그 서류로 명령을 내려보내고 근거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전화로, 구두로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우선 제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법무관들이, 젊은 장교들이, 사령관님, 그렇게 아무리 계엄이라도 전화 걸어갖고 쳐들어가, 이건 안 되라는 것입니다. 다 전통문 보내고 이렇게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시끄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됐죠. 자, 첫 번째. 사실은 그 이제 12.12 사태 당시에 계엄하에서 그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전두환 씨였잖아요. 그 전두환 씨도 계엄하임에도 불구하고 합동수사본부를 정식으로 꾸린 후에 쿠데타 그 단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보다도 못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첩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형사 입건 안 된 상태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은 불법 그리고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젊은 장교들이 얘기한 세 번째 부분, 만일 압수수색을 그냥 막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피수사기관, 그러니까 수사를 받게 되는 기관에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뭐 A라는 기관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 A라는 기관의 관계자들이 거기 있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갑자기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데 몰랐다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무리 범죄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A라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A라는 사람이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밤중에 들어가서 막 선거관리위원회 컴퓨터 뜯어오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수사를 받는 기관도 참관 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젊은 법무관이 또 세 번째로 한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압수 목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위법한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 상실이 된다라는 점 등을 젊은 법무장교들이 소리 높여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누구누구네 집을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뭐 검찰은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만, 보면 수사관들이 여러 명 들어가서 뭐 파란색 박스에다가 뭐 잔뜩 들고 막 나오잖아요. 그 파란색 박스에 보면은 검이라고 써 있습니다. 검찰이란 뜻의 검. 그러면 그 안에 이 박스에는 어떤 압수한 물품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 옆에서 그 압수해서 챙겨서 넣는 사람 있고, 옆에서 전부 다 목록 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걸 다 해야지 적법한 상태에서 그 증거 효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를 갖고 오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을 젊은 장교들이 소리 높여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30대 법무장교는요, 방첩사가 이 계엄령에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첩사가 계엄령에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막 피를 토하듯이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같은 법무관, 젊은 법무관들의 그 법적 검토 의견을 들은 그 아버지뻘 되는 장성인 그 정성우 처장은 중단시켜야 되겠네 라는 말을 남긴 채 법무관실을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어 현장으로 이동 중인 부대원들에게 선관위 건물에 곧바로 진입하지 말고 일단 철수 명령은 아니지만 진입을 하지 말고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젊은 법무관들의 피를 토하는 얘기를 듣고 이 정성우 장군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 뭐 정성우 장군을 지금 뭐 미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성우 처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처장이면 계급이 뭐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별단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장군이라고 하는 건데 정성우 처장이 그렇게 부하 직원에게 일단 철수는 아니지만 진입을 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어라. 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계엄이 해제됐죠. 계엄 해제와 동시에 그 당시 출동됐던 그 부대의 병력은 그대로 부대로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다른 부대는 그 성관위에 들어간 부대도 있지만 여하튼 그 중간 지휘관과 젊은 법무관들이 가진 그 15분 남짓한 격렬한 회의, 피를 토하듯이 막 절규하는 그 젊은 장교들의 그 목소리가 헌법기관인 선관위 컴퓨터 서버의 불법 유출을 막아낸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이 선관위 컴퓨터실에 들어간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 명도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다른 부대원들입니다. 누구냐면 그들은 바로 이제 현재 그 내란 중요 임무자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정보사령부의 소속 요원들은 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그들도 사실 들어가서 서버 뭐 사진 같은 거 몇 장 찍었지 서버를 뜯어서 가져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참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선관위에 어떤 컴퓨터를 갖고 와서 조작된 게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간 군인들은 사실 그 안에 그 실질적으로 그 실무를 담당해서 그 안에 들어간 그런 군인들은 사실은 나이상으로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요원들이죠. 그 젊은 요원들은 들어가자마자 컴퓨터 뜯고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컴퓨터 앞에 가서 서버 앞에 가서 자기 가진 휴대폰으로 서버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그 사진 찍고 뭐해?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건데 그냥 서버 사진 몇 장 찍고 나가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대한민국은 젊은 장교들이 그 순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이 세 가지 기관의 그 경쟁적인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을 지금 조여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 금지까지 이루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 수사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긴 합니다만은 생각보다 빨리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받자마자 20분 만에 바로 사인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수처 요청 법무부 허가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을 수 있어요. 아니, 난 나갈 일 없어. 뭐,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하면 해외 순방도 해야 하고 외국 정상들도 만나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권한 중에 일정 부분을 잠궈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을 권력을 잠궈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수처의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라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얼마나 국가를 구하는지는 공수처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은 뭐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믿어봐야죠. 지금은 좀 국가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신병 확보라는 것은 이제 애들을 넣어서 법적인 용어로 표현한 거지만 그냥 쉽게 표현하면 체포입니다. 체포. 자,
검찰도 경찰도 두 기관 모두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게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게요. 지금 국민들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 났어요.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경쟁적으로. 이 경찰의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시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자, 이에 따라서 조만간 그 수사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실, 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말로 표현한다면 청와대 압수수색한다. 이런 뜻이죠. 지금은 대통령실이라고 하니까. 통상 수사기관은요, 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 제출 등을 통해서 필요한 증거를 좀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란 혐의를 받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란 혐의는 최고 형량이 사형일 정도로 중범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관례대로 할 수 없다라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거 내가 필요한 자료니까 보내주십시오라고 서류 보내서 그걸 보내주면 받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쳐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압수수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료 확보,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는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직무에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배제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부터 나는 나의 모든 권한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당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을 말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일을 하게 뽑아준 사람인데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 국민하고 아무 상의 없이 내 권한을 쟤한테 줄 거예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벌써 유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요.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가 스스로 직무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여하튼 반헌법적이다. 또 위헌적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일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인사권도 발휘하고 학원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는 내가 모든 나의 권한을 이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기준대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월급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썰렁하고 가벼운 얘기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한국 국민들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라서 제가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대통령의 연봉은 그러면 얼마냐? 1년에 연봉 2억 5,494만 원. 2억 5,494만 원입니다. 한 달 급여로 따진다면 한 달 월급 약 2,124만 원, 2,124만 원 수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다 일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자신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식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스스로 직무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그 기간,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머지 기간, 앞으로의 기간에 대해서는 월급 지급도 정지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월급은 지난 7일 대국민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7일자까지만 월급 주고 나머지 8일서부터의 월급은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상 한국의 공무원 월급은요, 17일자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번 달은 이제 직무 배제 그 이후의 급여부터는 지급하면 안 된다. 오는 17일 날 모든 공무원 월급 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치에서 7일자 빼고, 7일자가 아니죠. 한 달에서 7일자까지만, 7일만큼만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국민들이요. 자, 국민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위기에 몰리자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 문제 등에서 일본에 매우 유화적이었던 윤 대통령과는 달리 만일 정권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각종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떨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일 관계를 우려한다는 어떤 일본인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일 관계를 걱정한다는 일본인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구로다 가스히로라고 굉장히 오래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산케이 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구로다 산케이 신문 기자는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물러날 것은 내 판단에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이전에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걸 일본에 막 타전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구로다 기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일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큰일이 난다 라면서 여당은 대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여당은 대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일 것이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한일 관계를 우려한다는 일본인이 한 3분의 2에 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둘러싼 불안정한 정세가 한국 경제에, 한국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당연하지만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번엔 앞서는 이제 일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엔 이제 중국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회적인 불안으로 내년 1분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 불안해서 못 가겠다는 것이죠. 블룸버그는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이 83만 명 정도 될 것 같다. 이건 뭐냐? 지난해 같은 그 기간에 비해서 약 20% 이상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로 한국 방문 시기를 미루거나 캔슬하거나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그 중국인들의 우려는 음력 설 연휴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2분기가 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조금씩 다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그때쯤이면 한국 정치가 안정을 되찾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코스닥 지수도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1년 중에 최저점을 이번 주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계속 오르죠. 원달러 환율은 지난 한 주 약 2% 급등한 데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한국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내야 하는 한국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 몇 가지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이번에는 향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수 장사. 네.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에는 기억하시나요? 성경책도 팔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신발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마가가 쓰여져 있는 모자나 무슨 배지 이런 것은 하루 1년 365일 매일 팔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올 초인가요? 성경책도 팔았고 신발도 팔아서 신발도 금 도금해갖고 실제 금은 아니지만 금색으로 금칠해가지고 신발도 팔고 그랬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한 공식 석상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찍힌 사진을 배경으로 해서 향수 판매, 지금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일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그리고 한번 대통령을 했었던 그런 대통령 당선인이 향수 팔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기 지금 한 달 전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자신의 새 향수 Fight, Fight, Fight를 사라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수의 이름을 싸우라라는 뜻의 fight로 적은 데 대해서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번 연말에 가족들을 위한 훌륭한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살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런 고급스러운 것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향수 냄새 안 맡아봤지만 향수 향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네. 자, 향수 사진 밑에는요, 문구가 하나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의 적들도 이 향을 맡으면 당신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문구를 달았습니다. 와, 저는 이 문구는 마음에 드네요. 당신의 적도 당신을 거부할 수 없는 향.
이라는 문구가 그 향수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문구가 달려있는 그 향수의 이름은 Fight, Fight, Fight였습니다. 오늘 끝소식입니다. 태국에서 목을 비트는 마사지를 받은 한 여성 가수가 전신마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전통 가요 가수인 차야다 뿌라홈이라는 여성 가수가 태국 북동부의 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혈액 감염과 뇌부종이라고 일단 나왔는데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최종 사망 원인은 이거지만 그의 사망 원인은 잘못된 마사지, 목 비트는 마사지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5일 공연을 마친 후에 허리가 아파서 인근에 있는 한 마사지 숍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한 달간 같은 마사지 숍에서 3번이나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태국 하면은 그 마사지 유명하죠, 사실은. 뭐 한국에도 가면요, 동네에 건물 곳곳에 타이 마사지 뭐 건물마다 하나씩 없는 데가 없어요. 자, 여하튼 이제 3번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자, 그 여가수는 처음 2번은 같은 마사지사에게서 받았는데 목을 비트는 마사지가 포함됐습니다. 그 후로 온몸에 엄청난 통증과 뻣뻣함을 느끼기 시작했군요. 침대에서 돌아 누울 수도 없을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너무 아프니까 또 그걸 풀자고 3번째 한 번 더 갔습니다. 3번째 방문에서는 손힘이 더 강한 다른 마사지사를 만났는데 그 온몸에 붓기와 멍까지 들을 정도로 세게 마사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히려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는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비 증세까지 왔는데 이 마비 증세는 가슴, 배, 다리 등 점점점 내려가면서 나중엔 전신으로 퍼졌습니다. 나중에는 무감각 증상이 심해져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다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었고 결국은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서 지내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몸의 절반가량을 쓸 수 없게 된 그는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결국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해당 마사지샵이 올바른 마사지를 했는지 또 면허는 갖고 있는지 등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얘기 한 줄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이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목을 격렬하게 비틀면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피곤하다고, 뻐근하다고 마사지 아무한테나 그냥 막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뭐 팔다리를 그저 편안하게 주물러주는 정도, 뭐 한국 그 사우나나 한국 목욕탕, 미국의 무슨 한국 스파 이런 데 가면 한국 분들이 해주시는 마사지 있죠. 거기서는 뭐 그냥 피곤하시니까 팔다리를 좀 주물러주는 정도, 뭐 그 정도지만 목 비틀고 이런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주물러주는 정도의 한국식 마사지라면 모를까 목을 비틀고 척추를 강하게 누르고 하는 등의 그런 마사지는 절대로 함부로 받지 마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